비문이 변조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우선 사카와가 가지고 온 것 이후에 만들어진 탁본들의 글씨체가 일정치 않다. 게다가 없던 글자들이 사카와가 가지고 온 것 이후의 탁본들에 나타난다. 소위 원석 탁본이라는 수곡 탁본도 비문 변조서를 뒷받침했다. 수곡 탁본엔 도해파라는 글자가 없었다. 이것은 사카와가 비문을 변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내가 보기에는 없는 글자를 이미 사카와라는 놈이 그걸 그렇게 비문을 떠왔고, 그 후에 석회를 발라서 그 외에도 또 내 도해파로 되어 있다가 석회가 떨어지니까 그 글자가 없으니까 이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변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남북의 학자들이 외놈들이 제시해준 비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어디에 점을 찍어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비문 자체를 변조해 놓은 거다. 이것이 내가 얘기한 그런 설이죠. 사카와가 비문을 위조했고 그 후 일본 참모본부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석회를 발랐다는 주장이었다. 이 씨는 비문 변조설 발표 이후 수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비문에 칠해진 석회의 흔적을 직접 확인했다. 그 부분도 역시 석회 흔적은 지난 99년 이루어진 적외선 촬영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여기 석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여기 석회 쭉 보이면 되고, 여기 석회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다르고. 여기 석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이쪽은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전부 석회입니다. 광범하게 남아 있어요. 변조설이 힘을 얻어갈 무렵 중국 학자 왕건군에 의해 반론이 제기됐다. 그는 1985년 일본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광개토대왕 비문은 위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왕건군의 견해는 일본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篡改这个碑的，也不同意说九盖井信曾经改过这个碑。要是在光绪初年做这样的双钩本，一个普通人至少要做1个月。那作为九盖井信这样的所谓 spec 他来那搞1个月，而且他的水平是不可能的。尽管当时清朝政府是很软弱的，但是九盖这个人，他是以牛庄为中心去做秘密工作的。 그러나 비문 변조의 의혹은 국내 학자들에 의해 계속 제기됐다. 이형구 교수는 사카와의 것과 이후에 발견된 탁본들을 비교해 변조된 글자들을 새롭게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광해 조작이 안 됐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 거에 비해서 저는 분명히 그 조작이 됐을 것이다. 그는 신묘년조 첫 글자 외는 원래 후자이고 레도에는 불공인이었으며 지워진 부분의 글자는 외구신이라고 했다. 그 결과 그 후 신묘년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고구려가 백제 외구 신라를 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로 해석했다. 서영수 교수도 변조설을 주장했다. 그는 신묘년조의 레자를 미자로, 해자를 왕자로 읽었고 지워진 부분의 글자가 외항이라고 했다. 그리고 백제 신라는 송민임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외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대왕이 백제와 그 동조자인 외를 공파하고 신라는 복속시켜 신민으로 삼았다고 했다. 비문이 재발견된 지 1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묘년조에 대한 비밀은 풀리지 않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가 기록된 광개토대왕비가 아직도 한일 역사계 최대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면연조 기사는 지난 120여 년간 임나 일본 부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1사학자 이진희 교수처럼 비문이 변조됐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됐고, 또 신면연조 기사의 해석을 달리하는 등 이 신면연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신면연조 기사는 지금까지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면연조 기사의 의문을 풀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신면연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6년 병신, 왕궁 솔수군, 토벌 잔국. 영락 6년 광개토대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잔국, 즉 백제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 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백제는 이미 신면연의 외에 속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면연조 바로 뒷부분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할 당시 고구려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황해도 안악군에서 발견된 안악 3호분. 이곳에서 고구려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고분 곳곳에 펼쳐진 벽화들, 고구려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병사들은 무기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표정은 한결같이 진지하다. 허리춤에 화살통을 매달고 활을 든 궁수, 도끼를 든 부월수, 창과 방패를 든 창수, 갑옷으로 무장한 기마전사, 이들이 광개토대왕의 군대였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광개토대왕은 396년 수군을 이끌고 경기도 남양만에 상륙해 백제를 공격한다. 광개토대왕 이전 시기 백제는 고구려와 맞서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이 전투에서 백제의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게 된다. 이 경기만 남부의 남양만을 통해 상륙을 할 경우에는 바로 내륙 깊숙이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 평택, 용인 이런 지역을 통해서 광주로 가게 되면은 바로 백제 수도인 한성의 후미를 급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8성, 그 당시 때 공격 점령한 58성의 분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양만 지역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당성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점령한 이후에 당성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비문의 내용대로 광개토대왕은 친히 수군을 이끌고 서해안을 지나 한강을 건너 백제 수도인 한성을 공격한다. 결국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이 나고 백제왕은 광개토대왕에게 제물을 바치며 영원히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한다. 비문에 따르면 백제를 복속시켰던 것은 왜가 아니라 고구려였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얘들이 광개토왕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